한 길 사람 속. 남을 비난하거나 소외시킬 때 쓰는 말로 그 사람은 속다르고 겉다르다는 말이 있다. 못 듣는 데서나 할 소리지 만약 듣는 데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뺨맞기 알맞는 모욕적인 소리이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가? 좋은 의미로 쓰는 외유내강이라는 소리만 해도 결국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유내강이 욕이 되지 않는 것은 속과 겉의 다름이 강하고 부드러움에 있는 것이지 선과 악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속다르고 겉다르다는 말은 위선자라는 소리고 위약적인 사람에게도 거의 쓰지 않는다. 겉이란 밖으로 드러나는 언행을 말하고 속은 남이 쉽게 알 수 없는 마음을 말하는데 과연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중성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인간만의 속성이 아닐까? 속도 한 겹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겹을 가지고 있다. 오죽해야 예로부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일컬어져 왔을까? 아무도 인간이란 심연의 바닥을 본 사람은 없다. 속다르고 겉다르다는 말보다도 더 지독한 말로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다. 멀쩡하게 인두껍을 쓰고 속으로는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짐승이 들으면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 짐승이 무슨 수로 인간이 수시로 품는 악하고 독하고 교활한 마음을 흉내라도 낼 것인가. 인간의 인간다움은 나쁜 마음을 품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동하는 나쁜 마음을 반성하고 다스리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는 샘물처럼 곱고 착한 마음만 우러나기를 바라는 소망과 이상을 갖는 데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만 있는 종교가 공통적으로 설하는 게 사랑인 것만 봐도 인간에겐 사랑과 반대되는 정서가 훨씬 더 강하다는 증거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교수가 역시 사회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인생을 산 부친을 살해한 사건은 당시의 충격에 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너무 쉽게 흐지부지 돼가는 것 같다. 나 역시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혐오스러워 안 생각하기로 했지만 그때 지겨웠던 느낌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 사건 자체보다도 사건을 보는 각계각층의 의견인데 하나만한 소리를 또 하는구나 싶어 울컥 짜증스러웠다. 저명인사뿐 아니라 카메라에 붙들린 보통 사람들조차도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소리만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식의 강한 부정의 소리였다. 그 일은 가상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봤댔자 지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은 나한테 누가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들이댄다 해도 그 정도의 말주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더욱 그 말이 지겨웠는지도 모른다. 이미 일어났을 뿐 아니라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실은 종종 있어 왔다면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살인 중에서도 존속이나 동기간 등 피부치간의 살상을 특히 치를 떨고 혐오하는 것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일이건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형제간에서 일어났다. 물론 인덕과 재력을 갖춘 나무랄 데 없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서 거기 상응하는 성공까지 한 아들이 그런 짓을 한 예는 처음일지도 모른다. 그 사건의 견딜 수 없는 혐오스러움은 정신질환이나 불우한 환경, 무지, 목매 따위 단골로 둘러댈 수 있는 만만한 핑계가 없다는 데 있었다. 우리 사회는 중산층 의식이 가장 광범위한 사회라고 한다. 못살고 소외된 계층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밥술이나 먹는 반듯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는 자기도 모르게 동료의식을 갖게 된다. 엄연히 일어난 일을 있을 수 없는 일로 처리하려는 우리의 강한 부정은 황폐한 정신의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조짐을 내 안에, 내 가족 안에서만은 덮어주려는 절박한 위기의식의 발로일지도 모른다. 있을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 나쁜 또 하나의 이유는 범죄자의 심리와의 유사성 때문이다. 범죄자 또한 내가 나무랄 데 없는 가정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 현재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지닌 교수인 내가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는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리라는 완전 범죄의 꿈을 꾸게 했을 터이니까. 전문가의 진단 또한 이구동성으로 금전 만능의 풍조를 표적으로 삼았고 그가 열심히 연구하고 모방했다는 서양 범죄가 백발백중 돈 때문이니 아마도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원인을 다 돈으로 돌리는 것이야말로 극단적인 금전 만능의 사고일지도 모른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에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허다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 같은 범죄의 원인 중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줄 안다. 살인은 살의의 절정이요 폭발점이다. 그리고 살의는 증오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는 스스로 가볍다고 느끼는 예사로운 증오 끝에도 그 사람만 없었다면 하고 증오의 대상이 사라진 후의 상쾌감을 속으로 즐기는 수가 종종 있다. 얻기를 바라는 것은 살의와 다를 것이 없다. 육친 간에도 증오가 없으란 법이 없다. 다만 내 식구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상의 명제 때문에 살의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죄의식 때문에 억압돼 있을 뿐 미움이 있는 이상 살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것보다는 해소하거나 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부정적인 정서일수록 더하다. 친구 간에도 크게 잘 되는 친구가 있고 도무지 안 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가족 간에도 서로 의식하거나 격식 차리지 않고 크게 잘 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하도 완벽하여 그럴 필요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이에 부정적인 정서를 키우면서 사는 집안도 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의존적인 자녀에겐 피도 눈물도 없는 위선자로 보일 수도 있다. 가깝기 때문에 남한테 보이는 게 안 보이기도 하고 남이 못 보는 게 보이기도 하는 게 식구끼리이다. 벌써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다.
집안에서 홀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교회를 통한 자원봉사에도 헌신적인 며느리가 있었다. 그 여자가 봉사를 나가는 곳은 양로원이었는데 그 여자는 특히 노인네들을 목욕시키고 벗어놓은 옷을 세탁하는 가장 굳은 일에 힘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손길이 정성스럽고 부드러워서 노인들이 좋아하고 그 여자와 한 팀이 된 자매들의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모았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밖에서 그렇게 남의 노인한테 지극정성인 이가 집에서 빨래를 할 때는 시아버지 옷만은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따로 집게로 집어서 세탁기에 넣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것이었다. 구질구질한 시아버지도 아니고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노신사여서 며느리도 겉으로는 거기 합당한 공경을 깍듯이 하고 있어 효부인 줄 알았더니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야말로 인면수심이 탄로난 것처럼 너도 나도 진저리를 쳤다. 자원봉사가 가증스러운 가짜의 판결을 받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너그럽게 먹는다면 시아버지의 속옷도 만지기 싫은 야박한 마음이나 불우한 노인의 빨래를 해주고 목욕을 시키는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박애정신이나 다 꾸밈없는 그 여자의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아버지를 속으로 싫어하면서도 겉으로 공경할 수밖에 없는 억압된 심성이 그분의 옷을 집게로 짚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중성에 대한 죄의식이 자원봉사라는 속죄 행위로 나타난 게 아닐까? 죄의식을 은폐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해소하는 그 여자가 현명한 것이지 아무도 욕할 권리는 없다. 세상에는 가족한테도 무관심하고 박애정신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식구끼리 죽이고 싶도록 또는 그의 거라면 옷조차도 만지기 싫을 정도로 서로 미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도 서로 주고받는 억압과 갈등이 조금도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는가. 각기 제 나름의 방법으로 그때그때 갈등을 사귀면서 살게 되어 있을 뿐이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에 그런 양면성이 없다면 그건 정도 아니다. 내가 그 정도라도 그 여자를 편들 수 있었던 것은 실은 나 자신의 유사한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분이셨고 나 또한 정성껏 그분을 모셔서 친척 간에 사이좋은 고부간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시어머니의 몸을 만지는 일이 죽기보다 싫은 거였다. 부부간에 몸을 만질 일이 뭐 있을까 싶지만 손가락 하나라도 다친 데가 있으면 그게 유난히 잘 걸치적대듯 그게 병적으로 싫으니까 그런 일도 의외로 자주 왔다. 여름에 등물을 해달라는 것, 여기저기 긁어달라는 것, 허리나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것도 싫었지만 등에 종기가 난 것을 하루 몇 번씩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참기가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아마 안 보는 데서 찡그리고 눈을 흘기고 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여간 깔끔한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면이 있었고 나 또한 상냥하고 공손한 척 했지만 그렇게 차가운 데가 있었다. 그분은 말년에 노망이 심해져서 내가 온몸을 주무르지 않으면 도저히 돌볼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그때 비로소 친척이나 식구들한테 그분 흉도 실컷 보고 그분한테 직접 하고 싶은 소리를 마음껏 했다. 그럴 수 있게 되고부터 그분을 만지는 일이 조금도 싫지가 않았다. 사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인간에 대한 연민이 그분을 돌보는 내 손길을 부드럽게 했다. 아마도 임의로 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차가운 마음을 속죄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그분 밑에서 26년간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분이 노망든 마지막 6년간이 가장 화해로운 동안이었다. 앞서 말한 며느리도 훗날 시아버지가 현재보다 덜 점잖고 경제력도 떨어져 별 수 없이 의존적이 된다면 그의 옷을 집게로 짚는 일도 저절로 치유될 것 같다. 여성의 한한 얘기지만 같은 가족이라도 친정보다는 시집 식구와의 갈등이 더 심각하다. 시집 중에도 재산도 웬만큼 축적하고 사회적 지위도 확실하여 어디 내놓아도 꿀릴 것 없는 소위 명문가에서 며느리에게 가하는 압박과 긴장은 그 강도가 평범한 시집보다 훨씬 더하여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된다. 당당함은 교만과 횡포가 될 수 있고 자신만만한 긍지는 무리한 길들이기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성 속에는 길들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길들여지느니 망가지려는 부분도 있고 평생 불변하는 부분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 속에 길들여질 수 없는 부분을 가장 소중하게 아낄 수도 있다. 아랫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맞게 길들여야 한다는 생각처럼 위험한 윗사람의 교만은 없을 것이다. 그럴 때 그 윗사람이 피부치이건 의리의 관계건 아랫사람에겐 언제고 벗어나기를 꿈꾸는 악몽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꿀릴 것 없이 잘난 부모가 평범한 부모보다 자식에게 더욱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선택해서 가족이 된 시집의 경우나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난 가족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명문가일수록 명망이나 재력을 자식대에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이 바로 자식을 바로 그런 인재로 키우려는 길들이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의 요구 조건에 못 미칠 때 순종적인 자식일수록 자신을 꾸미게 된다.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놓이는 곳이 되려면 우선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어야 한다. 학교나 사회에서 개인에게 강요되는 요구 조건이 날로 가혹해질수록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가정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교훈, 사훈, 기타 수많은 구호에 시달리다가 들어온 집안에 가훈까지 걸려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할 것은 정수리를 내리누르는 구호가 아니라 소박하고 따뜻하고 검소한 분위기이다. 부모가 가정에서까지 사회적 지위로 당당하려 들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베품과 배려로 존경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고궁에서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토요일이었다. 고궁을 낀 돌담길에도 낙엽이 지천으로 쌓여
딱딱한 보도블럭이 마치 흙길처럼 부드러웠다. 그런 길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정도의 인사로 스쳐가고 말아도 되는 사이보다 조금 더 친하고 반가운 사람이었다.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하고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머뭇거렸다. 요새 바쁘지 않으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남 할 것 없이 바쁘다가 입에 붙은 세상이라 그 정도의 시간을 빼앗기도 먼저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다. 바쁘지 않으면 고궁에 들어가 잠시 바람을 쐬지 않겠느냐고 상대방이 먼저 말했다. 마침 덕수궁 돌담길이었다. 차라도 한 잔 소리보다 어찌나 신선하게 들리는지 순간적으로 살맛이 다 나는 것 같았다. 덕수궁 안의 은행나무들이 자지러지게 예쁜 빛으로 물든 잎을 아낌없이 떨구고 있었다. 우리는 폐부 깊숙이 고궁의 가을 공기를 들이마셨다. 늘 숨막히게만 여겨오던 서울 한복판의 공기가 무슨 약순화되는 것처럼 달게 느껴졌다. 담 하나 사이로 어떻게 공기가 달라지겠는가? 그건 환상에 불과할 터이나 천만 인구 도시 한복판에 그런 환상이 가능한 여유로운 공간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소슬한 바람에 황금빛 잎을 분분히 떨구는 은행나무 아래서 아리따운 신부가 면사포 자락을 길게 끌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신부의 허리를 팔로 살짝 감고 있는 신랑도 건강하고 잘생겨 참으로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우리는 마치 하객이나 되는 것처럼 발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선망과 축복의 미소를 보냈다. 좋은 때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러나 발길을 옮길 때마다 신랑 신부가 없는 곳이 없자 조금씩 질리기 시작했다. 덕수궁 내에서 혹시 합동 결혼식이 있었나 싶을 만큼 도처에 세고 센 게 신랑 신부였다. 그 근처에서 식을 올리고 고궁의 단풍이 하도 고와 사진이나 몇 장 찍고 싶어 들른 신혼부부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었다. 알고 보니 계절에 상관없이 사시장철, 길일이나 토요일엔 고궁이나 공원을 촬영장으로 이용하는 신랑 신부로 그렇게 넘쳐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사진사도 신랑 신부의 친구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사였고 사진뿐 아니라 비디오도 같이 촬영하고 있었다. 사진사는 마치 영화 감독처럼 주문이 많았다. 김치 하라는 건 고전에 속했다. 살짝 안아라, 꼭 껴안아라, 허리를 감아라, 기대라, 마주 봐라, 볼을 대라, 입술을 대라. 온갖 주문을 다 하고 신랑 신부는 그런 주문에 부끄러움이라고는 없이 잘도 응했다. 면사포 자락을 활짝 펴서 석조전 계단이 좁아라고 뒤덮고 앉은 신부의 어깨에 손을 얹은 신랑의 얼굴엔 화장기가 뚜렷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를 취하려고 대기 중인 또 다른 한 쌍은 NG를 안 내려고 안달하는 신인 배우처럼 방금 촬영 중인 쌍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연습까지 하고 있었다. 혹시 결혼하고 남는 것도 사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길을 쓰고 획일적인 사진을 찍어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동행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진작 결혼하길 참 잘했다 싶네요.
요새 결혼하려면 저 짓을 해야 할 테니 이것저것 많이 참고 살았다 싶은데도 저 짓 하는 자신만은 도저히 참아내지 못할 것 같으니 말이에요. 그는 40대 중반이었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 결혼할 때야 워낙 형편없이 가난했을 때였으니까 지금과 비교할 것도 없지만 내 자식들을 저런 풍속이 생겨나기 전에 다 결혼시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유행은 없었다. 그래도 자식 하나 결혼시키는 일은 허리가 휘게 고달픈 노릇이었다. 사진에 저 정도 돈을 쓰자면 그 밖에 혼수나 폐물은 얼마나 넘치게 장만했을까 보지 않아도 본 듯했다. 무엇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가 보다는 요샌 다들 그 정도는 하는 거라고 새록새록 품목을 늘려가며 부추기는 결혼시장 상인의 상술에 복잡하면서도 획일화된 혼수를 끝도 없이 장만해야 하는 부모의 비애를 저들은 알까? 세대 차란 문명이 생겨날 때부터 있어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여지껏 겪은 세대 차는 부모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데 비해 자식들은 이상에 치우쳐 반항적이고 독창적인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근래에는 젊은이들이 더 타산적이고 무력적이고 남들이 한다면 맹목적으로 덩달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이라지만 넘치게 가진 자가 결코 높은 이상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감안할 때 모자라게 주는 게 가장 값진 것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련만.